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림입니다. 자, 대화를 할 때 유난히 귀에 쏙쏙 박히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길래 그런 걸까 봤더니 바로 도치법이라고 해요. 말의 순서를 바꾸는 건데요. 예를 들면 오늘 나랑 저녁 먹을래? 라기보다는 저녁 먹자. 이따 7시 어때? 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중요한 말을 앞에 하고 부수적인 말은 뒤에 하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은 내가 하는 말에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을 하게 되고 내 매력까지 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도 오늘부터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볼까요? 전화 주세요. 부동산 얘기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 참 부끄럽지만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방송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야 또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승승장구할 수 있거든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은요. 02-2638-3962번 서울 전화입니다.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수요일 문 열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산이용 부동산연구소의 박성일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스 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산이용 부동산연구소의 박성일입니다. 여기 서울은요. 117년 만에 11월 최대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펑펑 눈이 오는 걸 보고 저 눈이 눈발이 아니라 돈발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부동산 방송에 출연하게 되면서 생각을 한 것이 시청자님들께 돈 되는 정보를 좀 펑펑 쏟아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양질의 정보와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전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양질의 정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오프라인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 있잖아요, 팀장님. 어떤 자리인지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 동산이용 부동산연구소에서 내일 오후 2시에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도치법을 활용해라.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셔서 세미나 참석하시면 정말 많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내일 진행되는 세미나가요. 총 2가지 주제로 정해져 있습니다. 1부에서는 돈 되는 정보, 재개발 정보인데요. 서울 강남 그리고 용산, 한강변에 위치한 재개발 정보를 제공해드릴 예정이고요. 2부에서는 무주택자부터 다주택자까지 매매 전략과 갈아타기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첫 방송이신데 센스가 보통이 아니시네요. 세미나도 재밌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도 기대됩니다. 세미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후에 많은 분들 또 참석해 보시기 바라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첫 번째 코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 하면 입지 그리고 그 다음은 개발 호재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개발 호재는 그 시장의 이제 미래 가치를 또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역세권 입지에다가 교통 호재까지 품은 곳은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지역 가치 제고의 1등 공신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보겠는데요. 오늘은 제2의 강남으로 불리는 곳을 알아본다고 합니다. 과연 어딜까요? 기대가 되는데요. 용산행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왜 이곳을 주목해야 되는지 박성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팀장님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요. 용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준비한 바탕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산행 급행열차를 타라. 보기만 해도 저는 가슴이 쿵쾅쿵쾅 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급행열차와 완행열차의 차이를 아신다면 좀 더 투자자로서 그리고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께도 이 용산이라는 단어 듣기만 해도 가슴 쿵쾅거리고 꼭 들어가고 싶다라는 지역이라고 느껴지실 것 같아요. 제가 왜 급행열차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완행열차 같은 경우에는 정류장을 하나하나씩 거쳐가면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것이 굉장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행열차 같은 경우에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정류장 몇 개를 그냥 거치더라도 그 목적지에 더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왜 급행열차를 이야기를 했냐? 결국엔 용산을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용산이 왜 주목받고 있을까? 왜 용산을 주목해야 될까? 왜 가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오늘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앞서 보시는 것이 용산의 위성사진인데요. 용산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서울의 중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울의 중심에 있는 것이 왜 좋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의도, 그리고 이 지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광화문, 종로, 을지로, 그리고 강남 업무지구가 삼각형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디든 가기 편하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용산이 여태까지 좀 저평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강남과의 접근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강남과의 접근성은 향후에 더 좋아질 계획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앞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가용할 땅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빈 땅 많이 보이시잖아요. 이 빈 땅에 대해서도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 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투자한다는 분들이 다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하철 2호선 안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라. 그래야 돈을 잃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2호선이 왜 생겼을까 생각을 해보면 1호선까지는 양택식 시장님 아시겠죠? 그 다른 시청자님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양택식 시장님께서 서울시장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 1호선을 완성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2호선을 그 다음 시장님께 넘겨주셨는데 그 다음 시장으로 취임하신 분께서 이 2호선을 그냥 지도에서 20분 안에 뚝딱 이렇게 만드셨다고 해요. 이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와 마포를 거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 영등포 지나가고 싶었는데 일단 그 당시에는 공사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당시 기술에는 공사가 어려워서 그냥 이쪽으로 옆으로 가게 되었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마포와 그리고 여의도가 전 시장들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가 되었다. 그래서 좀 멀리 떨어졌지만 3축을 정리할 수 있는 하나의 노선으로 설계가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2호선 안쪽 라인에 투자를 하게 되면 실거주를 하게 되면 굉장히 돈이 된다라는 거는 예부터 내려져 왔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용산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 천지개벽할 곳이거든요. 용산의 주요 개발 계획을 글로 표현해 봤는데요. 이것만 봐도 굉장히 많은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윗부분에 있는 용산공원 조성이라든지 국제 업무지구라든지 그리고 그 밖에도 미군 부대 주요 입지, 그리고 GTX 개통이라든지 한남 뉴타운, 그리고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 사업 등 다양한 개발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글로만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잡아보자면요. 용산공원입니다. 용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제1호 국가공원입니다. 국가정원 같은 경우에는 순천만이나 태화강에는 국가정원이라는 명칭을 달고 정원의 행태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원이에요. 국가가 지정한 1호 공원이라는 거죠. 면적 자체가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완성이 되게 되면 뉴욕과도 같은 인프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센트럴파크에 들어가시게 되면 보통 체류 시간이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라고 해요. 만약에 이쪽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3시간, 4시간 동안 용산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공원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제업무지구. 국제업무지구도 마찬가지로 말들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국제업무지구가 되니 많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취임하면서 이곳을 리조닝, 다시 구역을 개발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층 이상의 마천루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마천루는 어디에 있나요?
지금 잠실에 있고 뭐 여의도에 63빌딩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강남에 개발하게 될 현대차 부지, 현대그룹 부지에도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용산에 이런 것이 생긴다라는 건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전자상가의 낮은 상가 개발 계획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개발이 될 건데 이것과 합쳐져서 개발이 됐을 때 효용성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는 처음 보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 현대차의 그 미래 모빌리티라고 하는 그 항공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미래 기술을 집약시킨 그런 첨단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원효로 일대에 구성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군 부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미군 부대로 활용되었던 부지들입니다. 캠프킴, 그리고 유엔사, 그리고 수송부 부지인데요. 캠프킴이라고 하는 부지에는 어찌됐건 복합시설이 개발될 예정이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더 파크사이드 서울이라고 하는 복합시설이 지금 14조를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송부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 유엔사 부지가 정리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개발 추진이 이루어질 곳이에요. 근데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을 원래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내년 3월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GTX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서울역에 GTX A가 들어오고 용산에 GTX B가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건 서울역과 용산 모두 용산구에 위치해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한남 뉴타운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감도가 4구역의 조감도인데 4구역 역시도 수변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짓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워놨으나 이게 제대로 완성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한강대교의 노들섬입니다. 토마스 헤더윅이라는 건축가가 있는데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국에서 유명한 건축 양식으로 이름을 날렸던 분입니다. 이분이 설계를 해가지고 완성한 것이 노들섬 아트브릿지라는 것인데요. 한강대교에다가 이 노들섬 아트브릿지를 완성을 시켜서 문화, 복합시설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하고 한강대교에 이게 완성이 되면 서울의 랜드마크로 탄생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원로 지구단위 계획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완성이 된 시점이 굉장히 오래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산의 국제업무지구를 왜 계속 주목해야 하느냐. 결국엔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해외 사례를 되돌아봤을 때 여기는 개발이 엄청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근로자들도 엄청나게 몰려들 곳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다들 이야기하시잖아요. 부동산에서 생각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교통 많이들 얘기하시죠. 그리고 일자리도 많이 얘기하시고 그외 부가적으로 교육이나 뭐 아니면 공원, 뭐 문화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결국에는 부동산에서 핵심으로 봐야 될 것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이 일자리가 이 국제업무지구의 완성이 이루어지면 여기에 대략 15만 명의 일자리가 탄생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서부 이촌동에서 바라봤을 때 이 남산타워가 보인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개발 계획이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제가 앞서서 해외 사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해외 사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독창적으로 도시 계획을 하고 그리고 개발 계획을 세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도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정에 맞지 않는 그런 계획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사례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이제 미국이나 일본 등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뉴욕의 허드슨 야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이 허드슨 야드를 방문하신 이후에 딱 두 군데를 짚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용산 국제업무지구 쪽에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는 동서울 터미널에 여기를 입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9년 당시 공사 사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정리가 된 상황인데 이쪽이 철도 기지창이었습니다. 비슷하지 않나요? 용산 아까 제가 빈 땅을 설명을 드릴 때 여기가 철도 기지창이었고 그쪽도 철도 기지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 뉴욕에서는 이걸 올렸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올릴지 구상은 해놨지만 이것과 비슷하네라고 생각하시면 뉴욕과 비슷한 흐름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뉴욕에 가보시면 허드슨 야드 건물 외에도 다채로운 조경 문화 공간을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베슬이라는 그 구조물을 만든 건축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들섬의 아트 브릿지 만드신 토마스 헤더윅이라는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명물이 됐어요. 네. 허드슨 야드의 명물이 됐는데 여기서 안타깝게도 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래서 잠시 봉쇄를 하긴 했지만 허드슨 야드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자리 잡았고 아울러서 쉐드라고 하는 이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다녀오셨어요. 여기는 이제 전망대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보셨던 베슬 그리고 익숙한 그림 보이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쉐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서울시에서 국제업무지구를 막 계속 만들려고 하느냐. 결국에는 일자리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건축물을 좀 이제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노력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핵심은 이것과도 연계가 됩니다. 국가 상징거리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건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국가 상징 거리로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일단 완성된 곳은 광화문 광장부터 서울역 광장까지는 정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완성이 되어야 될 것은 한강로 일대, 그러니까 용산으로 접어드는 그 구간을 정비를 해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완전한 조성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이제 이쪽 구간을 계획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가 상징거리 같은 경우에는 용산의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간에 자율이라는 단어를 써서 스마트 도시로 만들기 위한 교두보를 만들어낼 계획이라고 그렇게 밝혀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좀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다양한 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마련을 해놨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구간이라 그래가지고 뭐 대중교통이라든지 뭐 택시 버스 있죠. 그런 것들이 자율주행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IoT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뭐 스마트 스트릿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이건 강남이나 뭐 아니면 다른 좀 큰 대로변 보시면 막 반짝반짝하는 라이팅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전봇대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들을 만들겠다. 그리고 뭐 자율주행 순찰이라든지 뭐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은 스마트 녹지 생태 거리라고 해서 녹지축을 활용한 거리를 만들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죠. 보통 해외 사례에서 많이 따온다고 이야기들 하잖아요. 이 국가 상징거리 같은 경우에도 해외 사례를 많이 참고했을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 유명하죠. 이 샹젤리제 거리에 그 넓고 그리고 탁 트이는 그런 거리처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워싱턴 DC에 있는 내셔널몰이라 그래서 국가 주요 상징물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정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일대처럼 아름답게 가꿀 것이냐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국가 상징 거리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산은 국제업무지구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바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역 북부 역세권 일대에 마이스 단지가 완성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말들이 좀 많았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렸고요. 지금 이제 11월 착공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착공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가 완성이 되면 여기마저도 업무지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곳이기 때문에 여기도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땅이 이미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리가 된 상황이고 기반 공사를 바로 이제 진행을 해가지고 건물을 올리게 되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한다면 일단 서울역 북부 쪽에는 개발 계획에 맞춰서 개발 완성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 금방 걸리겠다. 그러면 이게 완성이 되면 서울역 주변이 정리가 되겠는데 그러면 점점 밑으로 내려와서 국제업무지구까지 완성이 되겠는데 하면 그 일대는 천지개벽을 하겠죠. 제가 거리뷰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게 5월 달의 모습인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서울역 북부 역세권 부지의 모습입니다. 전부 다 확인은 하지 못했는데 이미 땅이 운동장처럼 되게 평평하게 다져져 있는 상태예요. 이 정도까지 완성이 됐다라는 건 이제 공사가 곧 임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땅덩어리를 평평하게 다져놨으면 여기에 이제 골조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하면 금방 완성되겠다, 이렇게 저는 판단해 보았습니다. 서울역을 말씀드린 이유가 결국에는 서울역과 용산역까지 이어지는 일대가 어떻게 바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앞서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서울시 자료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국철들을 다 조사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고 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어디로 이어집니까? 용산으로 이어지거든요. 이 용산 같은 경우에는 그 3축이 다 이쪽으로 몰리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울역으로 내려오는 곳부터 용산역까지 다 정리가 되면은 와, 여기는 엄청난 곳이 되겠는데 생각하실 수 있겠죠. 특히나 여기 이제 가운데에 보시면 국철 차량기지라고 나와 있는 곳이 국제업무지구가 완성이 될 곳인데요. 이 국제업무지구가 완성이 된다라 그러면 철도 지하화라든지 이런 게 추진이 됐을 때 엄청난 파급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서울시 자료인데요. 철도 지하가 되면 어떻게 될까? 다 그냥 지하로 깔리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하화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 선로 구간에 그냥 지하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선로를 그냥 지하에 묻는 겁니다. 지하에 묻고 나서 그 위에 땅을 덮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공원을 만들든 아니면 건물을 짓든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낮은 선로 구간의 데크화. 데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뚜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그 선로를 보시면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집안보다 이쪽이 좀 낮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구간들에는 좀 이렇게 덮어가지고 여기를 이제 땅을 만들자. 땅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건물을 짓든 공원을 만들든 그렇게 해보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가 구간의 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예가 2호선의 뭐 성수역 그리고 건대입구역, 구의역 이런 쪽에 보시면 고가도로가 있잖아요. 그 고가철도라고 하죠. 그 고가철도를 땅 밑에다가 깔자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만약에 공사가 된다고 하면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겠지만 여기를 이제 공원화하는 거예요. 공원화하고 밑에 땅 지하에다가 지하철 노선을 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지하철과는 별개로 자동차가 움직이는 도로를 이렇게 만든 대표적인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로 7017이라는 곳인데요. 그 박원순 시장님께서 예전에 이제 그 서울역 고가를 뭐 이제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아니다, 여기는 도시재생 사업 뭐 한다는 얘기처럼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여기를 이제 공원화를 해놓고 뭐 신발 조형물 같은 걸 이제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하셨다가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 사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사례를 살펴봐야 되겠죠. 제가 대표적으로 사례를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오사카의 우메다역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최근에 일본 오사카를 다녀왔는데 제가 이걸 모르고 그냥 다녀왔어요. 만약에 알고 다녀왔으면은 사진이나 동영상도 많이 찍고 뭐 심지어는 뭐 공사 모자를 쓰고 들어가가지고 살펴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찌됐건 간에 여기가 원래 이제 철길이 있었던 곳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구역을 지하화한다라는 거. 이건 실제 공사 사진이에요. 공사 사진인데 이렇게 공사를 한다라고 나와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리가 다 된 이후에 건물도 지어지고 공원도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게 경부고속도로예요. 경부고속도로인데 이 터널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다들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지하화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지붕을 이제 만들거든요. 이 지붕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지으면은 좀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데 건설 기술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계획까지도 세워놨어요. 뭐 철길을 이렇게 지하화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윗부분에 있는 가용 부지들을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용산을 계속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근로자들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22년도 기준으로 용산에 약 15만 명의 상시 근로자가 있다고 해요. 근데 용산만 놓고 보면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여의도가 43만이고 뭐 광화문 종로 을지로가 60만, 그리고 강남이 약 80만 명까지 있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수 쪽이거든요. 성수 쪽이 33만이면 용산이 제일 떨어지는 곳이에요. 지금 근로자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용산의 국제 업무 지구가 탄생을 하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냐? 14만 명이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만 명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조금 다르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14만이 깔려서 30만 명 정도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강남과 여의도 그리고 종로 을지로 일대에서 흡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흡수할 가능성이 있고 대략 40만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용산에서의 상시 근로자 수는 지금보다 거의 2배, 3배까지도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 숫자는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곳에서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근방에서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집값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용산은 강남하고의 연접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에는 완성이 됩니다. 신분당선의 연장 확정이 되었죠. 용산역부터 해가지고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동빙고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동빙고역은 어디냐? 바로 한남뉴타운입니다. 한남뉴타운 쪽에 완성이 되면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강남과의 접근성이 더 뛰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집값보다는 훨씬 올라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용산구는 재건축, 재개발 백화점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들이 다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이에요. 가장 유명한 곳이 어떻습니까? 한남뉴타운입니다. 한남뉴타운. 여기 원래 달동네였잖아요. 달동네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달동네라고 표현을 하지 않죠. 어차피 아파트가 지어질 곳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구역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기 2, 3, 4, 5구역이 지금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서빙고 신동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선정됐죠. 그때 이후로 시세가 좀 올랐다는 거.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동부이촌동 일대인데 앞부분은 수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이촌역에 가까운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용산공원의 뷰를 누릴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거는 이 일대는 용산의 최상급지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여기에 한남더일 아파트가 있고 나인원 한남이 있고 아페르 한강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더 파크사이드 서울, 이런 부분들이 보광동 그리고 이런 동빙고동 일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돈 있으신 분들만 접근하실 수 있는 곳이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비쌉니다. 물론 재건축을 하기 전이죠. 재건축, 재개발 하기 전인데 지금 아파트만 접근하신다고 하면은 고급 주택을 제외하고 이 부분이 제일 비싸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부 이촌동도 요즘에 계속 꿈틀꿈틀하죠. 서부 이촌동도 마찬가지로 재건축 추진을 하려고 하는 목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한강로 일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대로변과 철길 때문에 둘로 갈라져 있거든요. 이 둘로 갈라져 있는 것도 나누어 볼 것이냐, 합쳐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곳을 서북부권 같이 묶어서 보거나 아니면 후암동을 따로 보고 서계청파 효창을 같이 보거나 아니면 이쪽까지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초입에서 설명드릴 때 빈 땅이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 업무 지구 땅이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산공원이고,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 위성 사진을 봤을 때 딱 이렇게 튀어나온 곳이 있고 튀어나오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용산 안에서는 이곳이죠. 그리고 이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디가 가장 빠르게 개발이 될 것인가 고민을 해보신다면 답은 나와 있어요. 얘는 이미 하고 있으니까 제외해보고자 한다면 그럼 과연 어디가 빨리 될 것이냐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쪽 같은 경우에는 산 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는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구릉지가 많아가지고 좀 더딜 수 있겠다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일대 같은 경우에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주민분들께서 반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과연 내가 용산에 어디에 개발할 것인가,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어디에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가장 합리적인 곳은 어디일까를 생각해 보실 수 있고, 제가 건드릴 곳이 많다라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는 제외하고 다 건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곳들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용산을 꼭 주목하셔라. 용산이 지금은 제2의 강남이지만 앞으로는 제1의 강남, 제1의 용산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한남뉴타운 전경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반대편이 지금 반포죠. 반포 그리고 신사까지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어떠세요? 그냥 빌라촌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 빌라 하나하나가 거의 20억 가까이 한다 그러면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뒤집어지실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25평이나 34평을 받으려면 못해도 15억, 20억 현금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곳들은 만약에 들어가실 수가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들어가셔야 되는 곳이고, 한남뉴타운을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들어가셨다 그러면 나중에는 후회 굉장히 막심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상급지로 변모할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후암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고도 제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많이 완화가 됐지만 기본적으로 이곳은 구릉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언덕이 가파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여기 보이시죠? 남산 타워가 있는데 이 타워와 남산의 그 경계, 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선을 보이게끔 해야 된다.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막 압구정이라든지 뭐 아니면 반포라든지 아니면 강남권 일대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할 때 높이 제한을 자꾸 막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네 경관 해치지 마라. 남산이 서울의 상징인데 왜 자꾸 가리려고 해? 라는 이유 때문에 이걸 가로막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정작 후암동은 바로 코앞에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를 고층으로 지을 수 있겠느냐? 절대 못 짓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고층은 좀 어렵고 점점 층 단위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뭐 층수가 처음엔 낮았다가 이런 식으로 높여나가는 식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계, 청파, 효창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공 사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들께서 한번 이쪽을 살펴보시죠. 좀 혹시 화면이 더 커질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마포입니다. 마포 권역 같은 경우에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 단지가 엄청 밀집돼 있어요. 이 아파트 단지들이 예전부터 아파트 단지였냐?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예전에 아파트 단지가 아닐 때는 여기하고 똑같은 모습의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아이언뉴타운으로 완성이 되고 나서 지금 이 일대가 20억 이상 하는 아파트들로 다 변모했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저층 주거지로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이 저층 주거지를 서울시에서는 계속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든 아니면은 세대수가 많은 뭐 주택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이 땅을 남겨놓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여기도 개발 계획이 정리가 되어 있고 여기도 재개발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고, 그리고 원주민들 역시도 개발은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아니면 벌이 때문에 안 돼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마포보다 더 좋은 곳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산을 주목해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용산은 정말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국제 업무 지구를 중심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해외 사례와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마치 홍콩과 뉴욕을 합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뉴욕과 홍콩 하면 으리으리한 그 업무 지구들 많이 떠오르시잖아요. 용산 역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거리가 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이외에도 뭐 서울역과 용산이 이어지는 개발 사업까지 이루어지면 서울이 과연 어떻게 바뀔지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또 용산의 빈 곳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들 나누실 수 있는 자리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미나입니다. 목요일 오후 2시부터 공덕동 인근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주제는 1부와 2부 두 가지가 지금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위에 참석하셔서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강의 들어봤습니다. 용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좀 넓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용산구 중에서도 어디를 좀 집중적으로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팀장님? 네, 우선 좀 돈 되는 지역들은 아마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는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좀 자금을 좀 적게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용산 어떻게 들어가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바로 서계, 청파, 효창 이 라인 중에 메인을 맡고 있는 청파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진을 딸랑 이렇게 해놔가지고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청파의 뜻이 푸를 청의 언덕파, 푸른 언덕이라고 해요. 푸른 언덕에 있는 그런 동네에 집이 이렇게 딱 놓여져 있다는 거. 물론 청파동 같은 경우에는 이 집 뒤에 언덕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집들이 자리하고 있지만 이곳들도 이제 아파트촌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경부선 철도 지하화로 수혜를 입을 지역이 어디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못 드렸던 게 바로 뒤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해놓은 건데요. 서울역부터 용산역까지 철도 지하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뭐 데크 형식이 됐든 아니면은 그냥 지하화가 됐든 그 가용 부지들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그 면적이 상당히 넓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설명드릴 때 이 권역에 대해서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철도 지하화의 최대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효창공원역 앞역으로 기준으로 해서 이 가운데가 청파동 라인일 텐데요. 이 청파동이 아파트촌으로 변모하게 되면 이 앞부분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의선 숲길이나 아니면은 그 외에 뭐 공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국가 상징 거리가 완성이 되고 공원화가 되면 굉장히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용산공원 있죠. 용산공원. 이 용산공원으로 올 수 있는 이 거리가 어느 정도 정돈이 되기 때문에 효창동이라든지 청파동, 서계동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하나 청파동에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효창동이라든지 서계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발 계획이 정리가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윗부분에 보시면은 여기 서계동 통합구역 신통계획안 수립이 되었죠. 수립이 되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하는 그 정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역세권 재개발을 하고 있고 이 위쪽으로 올라오면 청파동에도 청파 1구역, 2구역이 지금 이미 재개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청파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고 청파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신속통합기획 때문에 조금 더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청파동과 서계동 라인에 빈 땅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곳들이 있는데 이런 곳들에서도 개발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청파 1구역은 제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1000세대가 좀 안 되는 아파트로 완성이 될 것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투자하신 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리고 청파 2구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선정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값은 조금 많이 올랐다. 가격은 조금 올랐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얘기 나왔던 게 청파 3구역이에요. 청파 3구역으로 추진을 하자라 그래가지고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 구역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지금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나온 구역계를 보시면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이빨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회라든지 그리고 근처에 있는 숙명여대 건물들 때문인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빼놓고 주택으로만 구상을 해서 이렇게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미 여기는 지금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의서 진구하는 상황에서 이제 딱 정리가 돼가지고 준비가 딱 되게 되면 그때는 또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접근하시게 된다 그러면 지금 접근하시는 게 좋고 아직 저렴하다는 게 우리한테는 좋은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주변에 그냥 일반 주택을 사시면은 뭐 물론 돈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뭔가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지금 비아파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팍스TV 전문가님들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내용이 정부 정책 활용해라. 그리고 비아파트 규제 지금 완화해 준 것에 대해서 사용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 역시도 여기서 만약에 접근을 한다 그러면 신축 빌라, 신축으로 완성이 되는 빌라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대박이 날 만한 물건을 제가 찾아놨습니다.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세미나 참석도 하시고 직접 전화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과연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 것이냐, 정리를 해봤을 때 저는 이 구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계, 청파, 효창동 일대가 앞으로 마포의 아현뉴타운처럼 개발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 단지가 완성이 될 경우에는 서부권역에서 용산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가격 상승이 분명히 예견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종합해보자면 용산의 아파트들이 과연 얼마인 것인가, 그리고 향후에 내가 투자했을 때 얼마만큼의 차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한강맨션 아파트가 지금 30평대가 41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신동아 아파트, 청아 아파트, 재건축 이슈가 묻어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다 이런 금액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제 효창동과 문배동을 살펴봤는데요. 이곳들은 효창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완성이 된 아파트들입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효창동 재개발로서 완성이 된 아파트들인데 세대 수가 엄청나게 크진 않습니다. 대규모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 용산 롯데캐슬 센터폴에는 효창동 대장 아파트입니다. 대략 20억 가량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은 조금 이제 호가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20억에 가까운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다. 효창파크 푸르지오도 마찬가지로 16억 8,500이지만 이거보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 뒤에 있는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이 대장 아파트들보다는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은 이제 소폭 낮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 향후에 용산이 어떻게 변모할 것이냐에 따라서 가격 상승은 기대해 볼 만한 아파트들입니다. 다만 이 아파트들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단점은 하나 있습니다. 투자금이 일단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만약에 실거주를 택하신다 그래가지고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당연히 이제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용산에 아예 내가 터를 잡고 살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아파트를 추천드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배동도 결국에는 아파트 나중에 이제 가격이 올라갔을 때 여기도 뜰 곳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저렴해 보일 수는 있어도 결국엔 발목을 잡는 건 뭔가요? 투자금이죠. 이런 투자금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이 재개발 빌라 투자이고요. 그 재개발 빌라 투자 중에서도 결국엔 우리는 신축을 봐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축 빌라를 투자를 했을 때 과연 내가 먹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데 라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얘가 가장 입주가 늦었기 때문에 얘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가 20억이라고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보통 30평대 그 대지 지분은 어느 정도로 이야기를 하나요? 보통 한 15평 정도로 잡습니다. 대지 15평에 2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치면 보통은 신축 빌라들은 얼마 정도의 대지 지분을 잡나요? 대략
5평에서 6평까지를 잡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 같은 경우에는 분담금으로서 납부를 하겠죠. 근데 용산은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분양가 아래로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10평분의 대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고 과연 이것이 얼마가 될 것인가가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냥 넉넉 잡아 6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대략 분담금이 34평을 가져가는데 6억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 내가 투자금이 예를 들어서 3억에서 4억 정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6억 정도의 분담금을 낸다 그러면 10억 정도면 용산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10억 정도의 아파트를 용산에 신축 아파트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 좀 혹하지 않으신가요? 이런 것들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용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가지고 안전마진을 확보하시든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셔가지고 용산에 투자하셔라. 무조건 투자하시면 돈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 대한민국 경제 시장이 좋지 않다라고 하지만 부동산은 후회를 시키지 않습니다. 특히 용산 같은 경우에는요. 용산에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은 푸근하게 기다리고 계세요. 국제업무지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지하화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용산공원의 탄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세미나 참석하셔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시든 아니면 아래에 나와 있는 전화로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의뢰하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왠지 퇴근을 바로 용산으로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자, 방금 저희가 들었던 내용은 푸른 언덕이 있는 곳 청파동이었습니다. 청파 1구역은 이제 개발 진행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렸고 2구역은 신통기획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3구역도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진행이 시작이 되면은 또 시세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먼저 한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용산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 거주 계획 있으신 분들은 공부를 좀 해볼까라는 생각 많이 드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같이 또 해보실 수 있을까요? 팀장님, 저희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주실까요? 네, 내일 오후 2시입니다. 공덕역 바로 앞에 위치한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세미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1부에서는 광남 그리고 용산 그리고 재개발 한강변 재개발과 관련된 지역에 대해서 분석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1주택자,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집이 없으신 무주택자분들까지도 매매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갈아타기 전략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날씨가 좀 많이 굳어서 오시기 불편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꼭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처럼 퇴근을 바로 용산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용산으로 임장만 가지 마시고 또 다양한 이야기들도 함께 나눠보시면서 궁금증도 풀어보시고 진짜 공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2638-3962번과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인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또 저희는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